한국은 아직도 전쟁 중인 휴전국이잖아? 거기에 갔다가 미사일이라도 맞으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 아니, 내가 알아본 한국은 달라. 일단 내 말 듣고 한 번만 가보자. 여러분은 혹시 여행을 갔다가 너무 좋아서 그 나라에 그냥 살고 싶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으신가요? 그런데 그게 진짜 현실이 되어버린다면 어떨까요? 오늘 소개해드릴 미국 여성과 그녀의 여동생도 한국이 살고 싶은 나라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단순히 여행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족까지 설득해서 한국에 정착했다고 하는데요. 과연 그녀들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미국 여성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한국의 중학교에서 영어 원어민 교사로 일하고 있는 30대 여자 실비아라고 합니다. 한국에는 대학생이던 20살에 처음 왔어요. 지금은 직장인으로 한국에 거주하고 있죠. 오랜 거주로 인해 영주권까지 발급받은 나름 준한국인 정도 되는 사람이랍니다. 제 고향은 미국 뉴욕인데요. 다들 왜 잘 사는 강국 중 하나라는 미국을 두고 굳이 한국에서 사냐고 많이 물어봅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한국 아이돌의 팬처럼 열정적으로 한국을 칭찬해요. 제가 한국을 선택한 이유는 수천 가지도 넘어서 늘 할 말이 차고 넘칠 정도죠. 저는 고등학생 때 처음으로 한국을 접했습니다. 한국이 보통 나라가 아니라는 걸 저는 눈치챈죠. 같은 반에 부모님 직장으로 인해 미국에 온 한국인 친구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는 저를 포함해 다들 한국이 가난한 나라라고 알고 있어서 그 친구를 좀 멀리 했었습니다. 미국은 2차 세계대전의 중심인 나라거든요. 당연히 그 당시 역사도 상세하게 배우고요. 그때 배운 한국은 일본의 식민지였고 해방 후에도 얼마 되지 않아 전쟁을 겪었다고 배웠어요. 전쟁이 끝난 지 겨우 수십 년인 나라에서 온 애가 뭐 특별할 게 있나 싶었습니다. 오히려 정말 가난해서 조국까지 버리고 여기로 일하러 왔나 싶었죠. 그런데 그 친구는 심상치 않았어요. 저희들이 몇 시간 동안 머리를 싸매야 하는 수학 문제들을 몇 분도 안 돼서 다 풀었습니다. 친구가 실수로 노트북을 고장냈는데 그걸 단번에 고쳐놓기도 했고요. 처음에는 다들 그 친구를 천재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친구는 되려 당황하더라고요. 한국에서는 다들 이 정도는 하는데 이건 기본적인 능력 아니냐고요. 그때 저와 친구들은 한국이 적어도 우리 생각만큼 가난하지는 않을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우리도 모르는 지식들을 한국에서는 기본으로 알고 있겠어요. 그 후 그 친구와 친하게 지내며 저는 한국에 빠져들게 되었어요. 결국 부모님에게 대학은 한국으로 가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직접 가서 살면서 한국 문화를 더 배우고 알고 싶었거든요. 그러나 부모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했어요. 미국의 좋은 선진 대학들을 놔두고 아시아로 왜 가냐고요. 가봤자 고생만 하고 힘들 거라며 절대 안 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도 고집을 꺾지 않았어요. 그냥 제 마음대로 한국 대학교에 지원을 하고 합격 통보까지 받았죠. 아르바이트로 열심히 돈을 모아 비행기표 값을 마련했습니다. 등록금은 다행히 제 이름으로 된 적금이 있어서 낼 수 있었죠. 하지만 부모님도 결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한국에 가려면 부모와 딸 사이의 인연을 끊자고도 했어요. 하지만 저도 제 꿈이 있었습니다. 결국 저는 부모님과 갈등을 해결하지 못한 채로 한국으로 가게 되었죠. 사실상 부모님과 의절하고 한국으로 간 거예요. 중학생 여동생만 저를 응원했습니다. 비행기 안에서도 많이 울었지만 그래도 더 열심히 살겠다고 다짐했어요. 한국에 가서 잘 살면 부모님도 언젠가 한국을 좋아하게 될 거라고 믿었죠. 힘든 마음으로 한국으로 갔지만 역시나 후회는 없었습니다. 한국 생활은 하나부터 열까지 다 만족스러웠거든요. 한국에 가서 언어 걱정은 하나도 없었는데요. 물론 저는 한국 문화를 좋아하다 보니 기본 한글은 읽을 줄 알았습니다. 그렇지만 그 외에도 한국은 언어 습득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요. 그 이유는 생활 인프라 자체가 아주 좋았기 때문입니다. 다른 스트레스 없이 생활할 수 있으니 공부에도 집중이 더 잘 됐던 거죠. 제가 젊어서 그런지 역시나 한국의 인터넷 시스템이 가장 마음에 들었는데요. 한국은 어디를 가나 공짜로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도 그냥 인터넷이 아니라 초고속 인터넷을요. 한국에 와서 처음 여동생에게 영상통화를 걸었을 때가 기억나네요. 여동생은 열심히 안부를 묻고 한국에 대해서 궁금한 걸 질문했습니다.
그런데 10분이 채 되지 않아서 화들짝 놀라더라고요. 인터넷 요금이 비쌀 텐데 얼른 끊자고요. 하지만 저는 한국은 어디서든 와이파이가 터져서 항상 무료로 인터넷 영상통화가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제 말을 듣자 여동생은 토라지더라고요. 여동생은 느린 인터넷을 사용하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요금이 비싸서 부모님이 말을 안 들으면 무조건 요금제를 바꾸겠다고 혼내시고요. 한국은 그럴 걱정 없이 어디서나 인터넷을 막 사용할 수 있으니 부러웠던 거죠. 여동생은 자기도 사실 아직까지 한국에 대해서 완전히 안심한 건 아니라고 했습니다. 요즘 미국도 물가가 올라서 힘든데 아시아 국가인 한국이 유럽의 선진국인 미국보다 낫겠냐고요. 저는 그 말에 아무 대답도 안 하고 그냥 웃기만 했어요. 어차피 직접 와서 살아보지 않으면 모를 테니까요. 저는 한국에서 영어교육학과를 전공했는데요. 열심히 공부해서 다행히 졸업 직후에 바로 취업도 하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안정성이 더 잘 보장되는 사립중학교에 교사 자리가 나서 들어가게 되었어요. 예절 바른 한국의 아이들은 모두 착하고 밝아서 수업도 잘 따라왔습니다. 학교 생활에 이어 직장 생활 만족도도 최상이었어요.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에서도 자리를 잡자 저는 미국의 가족들을 초대하고 싶어졌습니다. 한국을 보여주고 싶었거든요. 가족들이 무시하고 걱정했던 한국이 얼마나 대단한지 보여주고 싶었죠. 제가 이렇게 잘 살게 된 게 제가 잘나서가 아니라 한국이 저를 이렇게 만들어줬다는 걸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부모님과는 연락을 끊은 지 벌써 3년이었어요. 그래서 일단 저는 여동생부터 초청하기로 했습니다. 여동생도 마침 고등학교 졸업을 앞두고 마지막 방학을 보내고 있었는데요. 제 초대에 흔쾌히 오겠다고 하더라고요. 비행기 표값까지 다 제가 내겠다고 했더니 언니한테 그런 돈이 어디 있냐고 걱정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한국에서 나름 성공적인 삶을 살고 있다고 자신만만하게 이야기했어요. 그렇게 여동생 혼자 한국에 오게 되었습니다. 예상을 하기는 했지만 여동생은 역시나 한국에 푹 빠져버렸어요. 일단 공항에 도착해서부터 나갈 생각을 못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건 애초에 제 잘못이었습니다. 제가 마중을 나가야 했는데 출장이 생각보다 길어져서 늦게 가게 되었거든요. 여동생이 시차 때문에 피곤해할까봐 인천공항 안에 있는 공항 호텔을 알려주었습니다. 거기서 한숨 자고 있으라고요. 그렇게 원래 낮에 만나기로 했는데 저녁에 데리러 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공항에 도착해서 여동생에게 전화를 하니 도무지 받지를 않는 거예요. 몇 번이나 전화를 했는데 안 받아서 결국 제가 여동생에게 알려준 공항 속 호텔을 찾아갔습니다. 보안상 문은 열어줄 수 없다고 해서 여동생 사진을 보여줬더니 아까 입실 확인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가서 문이라도 좀 두드려봐 줄 수 없느냐고 요청했습니다. 그건 가능하다고 해서 저는 밖에서 잠시 기다렸어요. 그리고 한 10분 정도 지나고 나니까 여동생이 나왔습니다. 자다 깨서 허둥지둥 가방만 챙겨서 나왔나 보더라고요. 얼굴이 잠이 다 깨지 않은 얼굴이었어요. 그러나 표정은 웃음이 가득한 아주 행복한 얼굴이었습니다. 여동생은 인천공항 호텔이 자기가 가본 호텔 중에서도 최고라고 말했습니다. 양손으로 엄지까지 치켜 세우면서요. 어떻게 공항 안에 이렇게 최고급 호텔을 만들어놨냐고 감탄했습니다. 너무 깊게 잠들어 버려서 핸드폰이 울리는 벨소리도 못 들었다고 미안하다고 하더라고요. 배가 고플 것 같아서 일단 공항 안에 있는 식당을 찾아갔습니다. 한식을 먹게 해주고 싶어서 잔치국수 전문점으로 갔어요. 처음 먹어보는 한식이 입에 잘 맞을지 걱정도 되긴 했지만 사실 한식은 기본적으로 다 맛있거든요. 그래서 좋아하지 않을까 했는데 역시나 싹싹 비우더라고요. 그러더니 예전에 가족여행으로 간 이탈리아의 미슐랭 레스토랑 파스타보다 더 맛있는 국수라고 했습니다. 특히나 국물 맛이 최고라고요. 국물을 맛있다고 하는 걸 보니 여동생은 아무래도 한식과 잘 맞을 것 같다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배를 채우고 나니 여동생이 이제 공항을 좀 둘러보자고 하더라고요. 아까 들어오자마자 쓱 훑어봤는데 그냥 봐도 재밌는 게 뭔가 많아 보였다고요. 그런데 피곤해서 구경을 못했다고 해서 집에 가기 전에 둘러보고 가기로 했습니다. 생각해보니까 저도 인천공항을 자세히 둘러본 적은 없더라고요. 이 기회에 둘러본 인천공항은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특히 저와 여동생은 한국적 기념품을 파는 샵에 푹 빠져서 신나게 쇼핑을 하고 나왔어요.
저희가 이용할 일은 없었지만 어린이 놀이방도 있었고요. 덕분에 기다리는 아이들도 지루해하지 않고 평화롭게 잘 놀더라고요. 공항의 기능을 벗어나 복합 문화 공간으로 자리를 잡은 모습에 저와 여동생 둘 다 엄청 감탄했습니다. 그리고 늦은 시간이 돼서야 집에 돌아왔어요. 그런데 여동생이 느끼기에도 한국은 환상적이었나 봅니다. 심지어 일주일 지낸 후에는 미국으로 돌아가기 싫다고 난리였어요. 이대로 돌아가서 그느린 인터넷 속도를 어떻게 참으면서 살겠냐고요. 한국의 인터넷 속도는 단 일주일만 경험해도 절대 떠나기 싫은 환경이니까요. 게다가 지내는 내내 밤에 나가 놀려는 여동생을 붙잡고 들어온 게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의 안전에도 너무 안전한 치안이 문제였어요. 여동생이 저한테 항의하더라고요. 한국은 고등학생들이나 중학생들도 밤에 노래방도 다니고 PC방도 다니는데 뭐가 문제냐고요. 저도 한국이 그만큼 안전하다는 걸 알고 있어서 딱히 할 말이 생각나지도 않았습니다. 미국은 해만 져도 바깥에 나갈 일이 없거든요. 안전은 둘째 치고 한국처럼 늦은 시간에도 재미있게 놀 수 있는 곳이 없으니까요. 식당 같은 곳도 9시에는 다 문을 닫거든요. 그런데 여동생이 미국으로 돌아가고 얼마 안 있어 뜻밖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바로 몇 년간 연락을 끊고 의절했다시피 한 부모님이었어요. 오랜만에 전화라 두근거리며 받았는데 이게 웬일이래요. 받자마자 덜컥 화를 내는 겁니다. 오랜만에 전화에 화부터 내니 저도 서러워서 왜 그러냐고 같이 화를 냈어요. 부모님은 저보고 여동생에게 무슨 짓을 했냐고 하더라고요. 글쎄 여동생이 미국으로 돌아와서 단식 투쟁을 시작했다는 거예요. 자기도 한국에 있는 대학교에 진학하겠다고요. 그 이야기를 들으며 속으로 웃음을 참느라 고생했습니다. 한국에 푹 빠진 건 알았지만 바로 이렇게 한국 대학교 지원을 하겠다고 할 줄은 몰랐어요. 저는 여동생이 한국을 직접 보고 결정한 거니까 저는 할 말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화부터 내지 말고 차라리 직접 와서 한국을 둘러보라고 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여동생이 고집이 세서 부모님이 질 거라고 생각하기는 했는데 생각보다 얼마 안 걸리더라고요. 열흘 후에 여동생으로부터 부모님과 한국을 방문할 거라는 연락을 받았어요. 몇 년 만에 만남이라 어색할 줄 알았는데 어색할 새도 없더라고요. 엄마 아빠가 한국에 오자마자 문화 충격을 거하게 받았거든요. 처음에는 제가 한국에서 차도 없이 지하철을 타고 마중 왔다는 말에 충격을 받더라고요. 역시 한국은 후진국이라 제대로 된 차도 없는 거냐고요. 미국에서는 성인이 되면 자기 차부터 장만하는 게 기본이거든요. 그렇다 보니 저에게 불쌍하다는 눈빛을 보내더라고요. 저는 단지 한국 대중교통이 너무 편하니까 굳이 돈 써가면서 차를 살 필요가 없었던 건데요. 물론 그 사실을 알게 된 부모님은 경악을 했습니다. 지하철도 에어컨을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었다는 걸 한국에 와서 알게 된 거예요. 버스는 도착 예정 시간을 일일이 알려주고 지하철은 정해진 시간에 딱딱 오니 이건 못 출퇴근하는 직장인들에게는 천국이었던 거죠. 게다가 가방이나 지갑을 무릎 위에 턱 올려놓고 편하게 잠을 잘 수 있다는 사실도 부모님에게는 큰 충격이었습니다. 대놓고 무릎 위에 올려져 있는 지갑을 아무도 안 가져가는 걸 보고 정말 놀라워했어요. 아빠는 이런 지하철이면 자기도 운전 안 하고 편하게 출근할 거라면서 부러워했습니다. 여행도 하며 한국을 둘러본 부모님의 얼굴은 점점 어두워졌어요. 저는 처음에 한국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그런가 싶었습니다. 여동생도 한국 대학교에 가는 걸 허락받지 못할까봐 불안해했고요. 그런데 그게 아니었어요. 오히려 그 반대였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부모님이 밤에 저를 혼자 불러앉혔어요. 그리고 눈물을 펑펑 쏟으며 미안하다고 사과했습니다. 한국이 이렇게 좋은 나라인 줄 모르고 편견을 가져서 저에게 상처를 줬다고요. 오히려 한국의 환경이 미국에서 대학교를 다니는 것보다 훨씬 더 편하고 좋게 살 수 있었을 거라고 했습니다. 제가 고집을 부려서 다행이었지 하마터면 자식의 좋은 앞길을 막을 뻔했다고요. 왜 진작에 한국에 대해서 더 알아볼 생각을 못했을까? 후회하는 마음이 커져서 저에게 많이 미안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얼굴도 어두워졌던 거고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부모님이 여동생의 유학까지 허락한 계기가 있었습니다. 다음 날 저희 가족은 근처 카페에 갔는데요. 카페는 무인 키오스크로 주문하는 방식이었어요. 저희 부모님이 나이가 있기도 하고
무인 키오스크나 디지털 기계 사용을 조금 어려워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제가 옆에서 메뉴를 설명해드리면서 골랐는데 조금 시간이 오래 걸렸어요. 그러자 부모님은 뒤에 서 있는 사람들이 신경 쓰였는지 돌아보며 죄송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뒤에 있는 사람들은 전혀 신경 쓰지 않았어요. 오히려 죄송하다는 말에 괜찮다고 말하며 자기들은 시간이 많다고 했죠. 그러면서 편하게 하라며 응원까지 해줬습니다. 엄마는 그 말에 감동을 받아 눈물까지 글썽였어요. 부모님은 한국인들을 보고 천사 같은 사람들이라고 이런 사람들은 본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미국도 이제 키오스크 셀프 주문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런데 미국에서는 이렇게 앞 사람이 버벅거리거나 느리면 뒤에서 바로바로 짜증을 내며 빨리 하라고 재촉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눈치가 보여서 사람이 주문받는 카페를 찾느라 고생하기도 했다고 해요. 그러면서 이렇게 좋은 사람들 사이에서 살고 있었다니 진작에 한국에 보낼 걸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부모님의 한국 관광은 성공적으로 끝났어요. 저도 한국의 뛰어난 생활 환경과 사람들의 인성 덕분에 가족들과의 사이도 회복했고요. 여동생은 여행이 끝나자마자 곧바로 한국 대학교에 지원할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사실 단기간에 준비를 하게 돼서 한국어가 저만큼 많이 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걱정을 했는데 여동생은 이번에 떨어지면 재수를 해서라도 한국 대학교에 가겠다고 하더라고요. 다행히 지원한 곳들 중 한 군데에 합격하게 되었습니다. 부모님은 여동생이 어리다는 이유로 한국으로 같이 가서 살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여동생이 자기도 독립적으로 살고 싶다며 싫다고 했죠. 부모님이 서운해했는데 사실 여동생이 거절해서가 아니라 한국에서 살지 못해서 서운했다고 합니다. 아빠는 미국에서 은퇴하면 바로 한국으로 이민을 올 거라면서 열심히 한국어를 공부하고 있어요. 엄마도 한식에 반해서 미국 코리아타운의 한인마트 단골 손님이 됐죠. 한식 메뉴 중 하나만이라도 미국 음식이었다면 미국이 음식 맛없는 나라가 되지는 않았을 거라고 푸념하면서요. 지금은 여동생도 한국 회사에 취업해 잘 정착했습니다. 부모님도 한국에서 자주 만나고요. 요즘은 한국에도 외국인들이 많이 보이기 시작하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예전 제 부모님처럼 한국에 대한 편견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 사람들이 꼭 한국에 직접 와서 한국이 얼마나 대단한 나라인지 깨달았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한번 오면 영원히 살고 싶어질 테니까요. 여러분은 이번 사연을 통해 어떤 것을 느끼셨나요? 한국은 단순히 관광지가 아니라 누군가의 인생을 바꾸는 힘을 가진 나라입니다. 그녀의 가족까지도 변화시킨 이 이야기는 세계인이 느끼고 있는 진정한 한국의 모습일 텐데요. 앞으로도 한국이 지닌 매력이 세계 곳곳에 전해졌으면 좋겠네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사연자분께 전해드릴 댓글도 남겨주시면 전달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더욱 감동적인 다음 사연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런 돈 없는 남자랑 진짜 결혼을 한다고? 세계에서 제일인 우리 같은 일본이랑 코딱지만큼 작은 그런 한국으로 가서 산다는 게 말이나 되니? 내가 하루에 쓰는 돈이 한국 사람 연봉 수준일걸? 평생 한국이 후진국이라며 이렇게 생각해왔다는 일본 갑부의 막내딸이 있습니다. 이 여성은 한국 사람들은 부자들 빼고는 해외여행은커녕 국내 여행도 가기 힘든 어려운 나라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런 후진국으로 시집가면서 일본을 떠난 언니를 이해할 수 없어 연까지 끊었다고 하는데요. 판자집에서 살 거라고 생각했던 언니가 왠지 불쌍하기도 했던 그녀는 불쑥 언니 몰래 언니네 집 앞으로 찾아가게 되는데요. 하지만 이때부터 연이어 예기치 못한 일들이 발생하고 맙니다. 평생 그녀가 알고 있던 사실이 몽땅 뒤집히는 경험을 하게 됐습니다. 계속되는 충격과 초라함을 느껴야 하는 그녀는 고통스러운 마음을 숨기기 힘들어하는데요. 그녀는 언니와 둘이서 떠난 여정에서 언니와 운명이 얼마나 달라지게 됐는지 본인의 주제를 알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여태껏 아나무인으로 살던 그녀에게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된 건지 오늘의 사연 어서 빨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기치 못한 사건은 가끔 어느 쪽이 진짜인지를 가려주는 중요한 지표가 되는 것 같아요. 오늘은 제 인생과 가치관을 모조리 바뀌게 해버린 사건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일본에서 알아주는 집안 막내딸인 미카라고 합니다. 저는 한 번도 열심히 살아본 적이 없어요. 그럴 필요가 없었으니까요. 같이 학교를 다녔던 친구들 중에 평범한 집안. 친구들은 뭐라도 열심히 해야 하지 않겠냐고 물었던 적이 있었어요. 물론 제가 평범하다고 표현하긴 했지만
그들도 엄청난 부자의 자식들이에요. 그런데 우리 집만큼은 아니라 평범하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제가 나온 학교의 대부분은 일정 수준 이상 부자들이라. 일반 사람들이랑 기준이 다르다는 거 미리 이야기 드릴게요. 좀 재수없게 들으실지 모르겠지만 친구들의 말에 저는 너나 그렇게 살라고 말했어요. 솔직히 못하러 열심히 살기까지 해야 하나요? 부모님한테 받은 재산만 그대로 은행에 넣어놔도 이자가 수없이 붙는데 말이죠. 저는 그냥 흘러가는 대로 예쁘게만 크면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 부모님도 바라는 일이었죠. 네, 맞아요. 저는 재수없고 아나무인에다가 저밖에 모르는 재수없고 밥맛 없는 사람이었어요. 친구들이 있긴 했지만 사실 부모님들이 맺어준 인연이거나 혹은 앞으로를 위한 인맥용 친구들이라 서로에 대해 너무 싫어도 친구라며 사진을 찍고 사이좋은 척해야 했어요. 그런 저에게 진심으로 소중한 게 있냐고 묻는다면 이제는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건 바로 한국인 친구인데요. 제가 한국인과 친해졌다니 그뿐 아니라 한국인이 제일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될 거라고는 예전에 저로서는 상상하지도 못할 일이었을 거예요. 오늘 이야기는 아나무인의 대책 없기만 했던 제가 한국인 친구를 만나게 된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이 과정은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기억이라 꼭 기록으로 남기고 싶었어요. 그럼 제 이야기 시작해 볼게요. 솔직히 전 세계 사람들이 일본 사람들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대부분의 이미지를 알고 있어요. 아니,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자면 이제는 안다고 표현해야 더 맞는 말이겠네요. 예전에는 전혀 몰랐어요. 일본인들은 전 세계에서 최고라고 생각했고 일본이 모든 면에서 가장 위에 있다고 생각하는 게 당연한 일이었어요. 이건 일본의 모든 사람들이 거의 그래요.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돈이 많아도 유학을 가거나 이민을 가지 않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외국의 땅이나 건물을 사긴 하지만 나가서 살진 않죠. 왜냐, 일본이 최고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는 우월주의가 심해요. 태어날 때부터 쭉 그렇게 사상을 주입시켜 교육받으니까 그게 당연했어요. 뉴스도 통제당하고 한 번 걸러진 정보만을 습득하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외부에서 사람들이 보기엔 우리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볼 기회가 없으니 점점 더 주관적이어지기만 하는 거예요. 비교도 당해보고 평가도 해봐야 객관적인 시선으로 볼 수 있는 안목이나 기준이 생기는 건데 일본인들에게는 그럴 수 있는 기회가 없어요. 그냥 평생 그러다가 진실을 알지 못한 채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는 거죠. 아마 저도 그 경험이 아니었다면 아직까지도 그런 사람으로 살고 있었겠죠. 그랬을 거라고 생각하니 정말 끔찍하네요. 우리 집은 지역 기반으로 한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외곽 지역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가장 번화한 곳에 살지는 않거든요. 지역적 특성이라 그런지 도시 사람들은 사고가 열린 사람들도 많다고 들었는데 적어도 제가 살던 도시는 전혀 안 그랬어요. 무조건 일본이 최고였죠. 저에게는 위로 언니가 한 명 있어요. 하지만 이 재산은 아마 모두 다 저에게 상속될 거예요. 왜냐면 언니는 우리 가족과 거의 남이 되어 등지고 사는 사이거든요. 특히 저는 언니와 사이가 굉장히 안 좋았어요. 언니는 굳이 공부를 열심히 하지도 않아도 되는데 악착같이 공부를 하더니 우리 집안의 자랑이었던 그 언니가 공부를 하면서 만난 한국인 남자와 사랑에 빠져 한국으로 가버렸거든요. 심지어 아이까지 가졌다면서 말이죠. 부모님은 그럼 당연히 일본에서 살아야지 왜 그딴 나라로 가냐면서 화를 내셨고 남자도 40대에 가까운 늙은 사람에다가 쥐꼬리만 한 월급을 받아서 어떻게 우리 언니와 뱃속에 있는 아이까지 먹여 살릴지 우리 가족들은 난리가 났었죠. 아마 우리 가족이 아니 제가 하루에 쇼핑하러 가서 쓰는 돈이 한국 사람들 1년 연봉일걸요. 그때는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참 어리석은 생각이었죠. 하여튼 그때는 한국에 대해 전혀 몰랐기 때문에 언니가 배신자처럼 느껴졌어요. 저는 솔직히 언니가 그리웠거든요. 친구도 하나 없는 저에게 그나마 위안이 됐던 건 언니가 있었기 때문이었거든요. 저에게는 가족이자 친구이자 든든한 조력자 같은 존재였는데 그런 존재를 한국이 빼앗아간 것 같은 생각에 화가 났어요. 게다가 좀 잘 사는 나라로 가던가 우리보다 후진국인 한국으로 그깟 늙은 남자 때문에 간다는 게 이해가 가질 않았죠. 그 후 언니는 우리 가족에게 계속해서 편지를 보냈지만 한국에서 보내진 편지조차도 싫었어요. 저는 한 통도 읽어보질 않았고
간간히 다른 친척들에게 언니 결혼에 대해 듣게 되었습니다. 언니가 집을 샀다더라, 아이를 낳았다 더라, 같은 이야기들 말이죠. 저는 일부러 더 못 들은 척했어요. 안 봐도 뻔하잖아요. 얼마나 지질이 궁상으로 살지 말이죠. 일본에서 살면 떵떵거리고 잘 살 수 있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는지 도저히 언니의 머릿속을 이해할 수가 없었죠. 그러던 어느 날 정말 큰 문제가 발생했어요. 부모님이 우리나라에서 뭘 위반했는지 아버지의 회사가 조사를 나오고 경찰들로 가득 찼어요. 그러면서 부모님은 당분간 저에게 외국에 나가 있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가끔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걸 들었는데 그게 우리 집일 줄이야 정말 당황스럽고 무서웠습니다. 우리나라는 무언가 나라에 거슬리는 행동을 하거나 위반했다 싶으면 바로 그거에 대한 벌을 주기 위해 모든 죄를 탈탈 털어서 잡아냅니다. 없던 죄까지도 티끌을 깡그리 긁어 모아 나쁜 죄가 있었던 것처럼 만들고 더 나아가서는 징역형까지 살 수 있어요. 저는 정말 너무 무서웠어요. 그런데 갑자기 제가 갈 수 있는 데가 어디 있겠어요. 저는 무작정 언니 편지 한 장을 들고 한국으로 가게 된 거죠. 언니 편지를 읽어보진 않았지만 차마 버릴 수는 없어서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렇게 도망치듯 쫓겨온 한국에 온 날 받은 충격은 지금도 잊지 못할 것 같아요. 제가 들었던 한국은 찢어지게 가난한 사람들 대부분이고 거의 피난민 같은 모습으로 영상에서 봤거든요. 그런데 제가 영상에서 봐 오던 판자촌 같은 곳은 전혀 찾아볼 수 없었고 한국은 솔직히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발달되어 보였어요. 첫날부터 어안이 벙벙한 채 저는 택시를 타고 무작정 언니의 집 주소를 번역해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저는 대중교통 이런 건 타본 적도 없어서 보이는 택시를 잡아 주소를 보여주게 됐어요. 그러고 내비게이션 어플을 받아 똑같이 켰죠. 왜냐면 한국 사람들은 일본인들에게 열등감이 있어서 매우 불친절하고 바가지 요금을 씌울 거라는 말도 많아서 그런 사기를 당하지 않으려면 이 방법이 최고라는 내용을 읽은 적 있거든요. 그래서 그대로 실행했죠. 하지만 불친절은커녕 너무도 친절하게 제 가방도 넣어주고 기분 좋은 노래도 틀어주셨어요. 쾌적한 내부 환경에 에어컨까지 빵빵하게 틀어주더라고요. 일본에서 택시 타보면 복불복이거든요. 그래서 정말 최악의 택시를 만나게 될 때도 있고 진짜 최악의 냄새가 나는 경우도 있죠. 정말 운이 안 좋으면 범죄를 당할 확률도 높아요. 그래서 저는 기사가 운전해주는 집안의 차를 타요. 그런데 한국은 여름철인데 불쾌한 냄새가 전혀 나지도 않았고 차도 방금 뽑은 듯 새 차처럼 말끔한 게 안에서는 향기가 났어요. 그렇게 택시를 타고 가면서 목격한 한국의 도시 안의 모습은 더 충격적일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이 생각 한번 해보세요. 내가 알고 있던 게 전부 다 다른 기분이 어떤지 그 충격 모르실 거예요. 소름 끼치고 무섭기까지 했어요. 이제껏 내가 알고 있던 것들과 너무 다른 모습에 혼란스럽더라고요. 그렇게 언니가 살고 있다는 곳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정말 큰 고층 빌딩들이 들어선 아파트 단지였어요. 고급 아파트 단지로 보이는 곳이 언니의 집이라니 생각보다 언니가 못 살진 않았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언니가 집을 샀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생각한 건 지하에 있는 집이거나 판자촌 정도나 되겠구나 싶었거든요. 솔직히 뭐 얼마나 잘 살겠나 싶었어요. 그런데 서울 한복판에 이 정도로 큰 집에 언니가 살고 있다는 건 좀 놀라웠어요. 아파트 앞에서 내려 집을 찾아가려고 하는데 한국어를 아예 못해서 좀 난감했어요. 영어는 제가 잘하는데 한국어는 전혀 못했거든요. 어째야 하나 우왕좌왕하며 살피고 있는데 경비원이 다가오더니 제가 수상해 보였는지 나가 달라고 무어라 말을 하는데 저는 전혀 알아들을 수가 없어서 난감해하고 있었죠. 우선 급한 대로 영어로 막 이야기했는데 시큐리티복을 입은 다른 남성분이 다가오더니 유창한 영어로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순간 누구냐고 경계했어요. 일본에서는 새로운 상황이라면 무조건 경계부터 하는 게 첫 번째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말하길 이 아파트 단지는 외국인 입주민들이 많아 영어에 능통한 직원들이 상주하고 있다고 했어요. 얼마나 외국인들이 많이 살면 이런 서비스까지 있을까 싶었죠. 일본인들은 특정 계층이나 직업 빼고는 굳이 영어를 배우려고 하진 않거든요. 일본이 최고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겐 다른 나라 말을 배울 필요를 못 느끼니까요. 저는 자초지종을 설명했고 거기서 언니네로 호출을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집에 아무도 없는지 받질 않았어요. 저는 조금만 있다가 다시 오겠다고 하고 놀이터 내부를 둘러봤습니다. 내부에는 수영장부터 사우나, 필라테스실, 골프장, 요가실, 키즈카페, 독서실, 도서관 등 없는 게 없었어요. 심지어 입주민들만을 위한 카페 시설도 있었는데요. 그 시설을 가니 공짜로 음료를 주더라고요. 언니가 이렇게 잘 사는 곳에서 살고 있을 줄은 전혀 몰랐습니다. 그렇게 한 바퀴를 돌고 나서 아파트 로비에 앉아 언니를 기다렸습니다. 그렇게 얼마나 기다렸을까요? 언니와 한 아이가 손을 잡고 저 멀리서 걸어오는 모습이 보였어요. 그 아이는 무슨 이목구비가 인형처럼 또렷하고 예뻤어요. 솔직히 언니랑은 잘 안 닮았더라고요. 피부도 아주 하얗고 눈에서 빛이 났죠. 언니의 표정을 보니 얼마나 사랑하는지 단박에 느껴지더라고요. 제가 언니라고 외치기 전에 언니가 저를 먼저 알아보고 이름을 불러주었습니다. 오랜만에 듣는 언니가 저를 불러주는 그 목소리에 몇 년 만에 본 건지도 모를 그 시간 때문인지 그냥 바로 눈물이 뚝뚝 떨어지면서 와락 끌어안고 말았어요. 언니가 배신을 했다는 마음을 가지고 다신 보고 싶지 않다고 이야기했지만 사실은 그리웠나 봐요. 아니 그립고 보고 싶었죠. 언니는 저에게 그런 사람이었으니까요. 언니와 저는 끌어안고 한참을 엉엉 울었어요. 그렇게 좀 지나고 나서야 마음을 가라앉히고 조카와의 첫 인사를 할 수 있었어요. 일본어는 아예 하진 못했고 영어를 잘해서 영어로 대화를 할 수 있었어요. 언니는 저에게 어서 집에 들어가자고 했고 언니네 집 안에 들어가 본 저는 더 놀랐습니다. 일본은 이렇게 모든 곳이 공사와 시공이 이루어진 집은 정말 비싼 집이거든요. 그런데 언니네 집은 모든 것이 최고급으로 보였거든요. 언니한테 들었는데 한국은 대부분 아파트의 모든 공사가 완료된 건 물론이고 행거가 있는 드레스룸이나 비데가 있는 곳은 최근에 지은 집은 거의 다 그렇고 심지어 모든 전자제품까지 빌트인된 상태로 분양을 한다는 사실도 신기한 일이었습니다. 언니네 집에 들어와 샤워를 하러 들어가면서 언니가 뭘 먹고 싶냐고 해서 저는 우리가 함께 있을 때 자주 먹던 피자를 시켜달라고 했죠. 언니는 아무 옷이나 입으라며 드레스룸에 들어가 편한 옷을 고르라고 했어요. 들어가 보고 깜짝 놀란 게 딱 봐도 비싼 옷들이 가득 차 있더라고요. 언니는 그동안 아버지에게 재정적인 지원도 끊긴 상황이라 이런 걸 마음껏 사지 못할 거라 생각했는데 제가 생각하고 있었던 언니의 한국 생활은 정말 달랐다는 걸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충분히 씻고 머리를 말리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눈앞에 놓인 피자를 보고 지금 방금 시킨 게 맞냐면서 놀랄 수밖에 없었죠. 무슨 마법을 부린 것도 아니고 제가 씻고 머리를 말리는 시간이 길어봤자 30분 남짓인데 그 사이에 어떻게 음식이 완벽한 모습으로 도착할 수 있는지 믿을 수 없는 배달 속도였어요. 언니는 한국에 대해 놀라려면 아직 멀었다며 차츰 다 알게 될 거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저는 언니와 오랜만에 앉아 식사를 하며 왜 한국에 오게 됐는지 자초지종을 이야기하게 되었습니다. 제 이야기를 쭉 들은 언니는 그래서 미련도 없이 일본을 떠난 거라며 왜 아직도 그러는 건지 창피하다고 했죠. 일본이 정말 싫고 여전히 변하는 게 없다며 격양된 채 욕을 하기 시작했죠. 조카는 일본어를 전혀 못 알아들으니 괜찮다면서 계속해서 일본에 대한 욕을 하다 보니까 저는 점점 기분이 상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언니에게 왜 이렇게 변했냐며 아무리 그래도 우리나라를 그렇게 욕하면 어떻게 하냐며 따졌죠. 좀 기분이 나빠지려고 했어요. 아무리 언니가 한국 사람과 결혼했다고 하더라도 그 뿌리는 일본인인데 언제부터 한국 사람이었다고 벌써 한국 편이 되어 저렇게 변할 수가 있는지 싶었거든요. 저는 언니에게 언니도 다른 한국 사람들처럼 열등감에 절어서 일본한테 그러는 거야 라는 말을 하자 언니는 기가 차다는 표정이었어요. 그러면서 정신 차리라고 열등감을 가진 건 한국인이 아니라 일본 사람들이라며 그 진실을 며칠이면 알게 될 거라고 했어요. 저는 언니가 한국에 물들어 취해버렸구나 싶었습니다. 언니에 대한 이상한 반발 심리가 생겼어요. 일본 정부만을 찬양해왔던 저의 과거가 전부 부정당하는 느낌이라고 해야 할까요? 일부러 언니의 말에 반박하며 언니 말이 맞다는 걸 알면서 일본 정부를 언니 앞에서 찬양하고 편을 들기 시작했어요. 언니는 이제 공산당은 지긋지긋하다며 학을 떼며 싫어하더라고요. 그렇게 우리의 논쟁은 계속되고 있었는데
언니는 현재 일본 사람들을 세계에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놀라지 말라는 소리를 했어요. 그때 집에 누군가 온 인기척이 들렸고 그 사람은 형부였죠. 그렇게 처음 그날 저는 형부라는 사람을 만나게 됐습니다. 퇴근하고 온 형부는 여행사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했는데 그 얼굴을 보고 정말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언니하고 10살이나 차이가 나서 저는 그런 늙은 사람이랑 결혼을 도대체 왜 하는 건지 언니가 좀 이상한 거 아닌가 싶으면서 절대 이해하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형부의 외모는 언니와 동갑 아니면 연하라고 해도 믿을 만큼 어려 보였어요. 피부도 하얗고 키도 185 이상의 어깨도 정말 넓은 다부진 체격이었어요. 어릴 때 태권도 선수를 했을 만큼 운동 실력도 뛰어나다고 하더라고요. 형부는 일본어를 전공하면서 일본에서 언니와 만났는데 첫눈에 서로에게 반해 이렇게 결혼을 하게 됐다면서 차근차근 여기까지 와서 살게 된 둘의 러브 스토리에 대해 자세히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날부터 저의 한국 생활은 시작됐어요. 형부가 언니에게 해주는 행동을 유심히 살펴봤는데 솔직히 너무 잘하더라고요. 다정하고 세심하고 가정에 충실한 사람이었죠. 퇴근하고 오면 바로 주방으로 가서 저녁을 언니와 번갈아 가며 차리고 치웠고 식사를 마치고 가족끼리 오붓하게 우린 산책을 하고 아이스크림 콘을 사 먹었어요. 한국의 매장은 대부분 키오스크로 되어 있어서 외국어로 번역한 다음 이용할 수 있었기 때문에 외국인인 저에게도 어려울 게 없었어요. 게다가 무인 매장이 아주 많아서 소통에 불편함을 느끼지 않아도 됐죠. 이 점이 저에게는 너무 편하고 좋았어요. 그런데 신기한 건 무인인데 아무도 마음대로 가져가거나 함부로 하질 않는다는 거였어요. 저는 그게 일본처럼 공안들이 있거나 무시무시한 처벌이 두려워서 그런 걸 거라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었어요. 한국 사람들은 그냥 그런 사람들이라고 하더라고요. 언니는 한국 사람들은 남의 물건을 주워주고 찾아주거나 하면 했지. 눈앞에 놓인 물건을 자기 것이 아닌데 가져가려는 마음을 품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건 당연히 주인이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한다고 말이죠. 이건 누가 들어도 못 믿을 이야기 아닌가요? 믿겨지질 않는 말이잖아요. 어떻게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겠어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한국에서 지내는 동안 그 말이 실제한다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밥 문화는 한번 보면 빠져들지 않기 어려울 정도로 즐거웠는데요. 언제 어디든 너무 완벽하게 안전해서 걱정 없이 돌아다닐 수 있는 게 정말 즐거웠어요. 지금 뭘 하고 싶다면 당장 할 수 있는 나라였어요. 아마 이런 나라는 어디에도 없을 것 같아요. 강남의 모습은 더 세련되고 환상적이었어요. 제가 그간 들어왔던 것처럼 그 어디도 판자촌에 사는 거지꼴을 한 사람들은 없었죠. 모두가 멋지게 꾸미고 다녔고 본인을 잘 관리하는 사람들 뿐이었습니다. 한국의 실제 모습을 깨달을수록 현실과 이상의 괴리감에 도저히 말을 더 이어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여의도라는 곳에서 더 현대라는 곳을 가봤는데 건물 안에 폭포와 자연 그대로를 가져다 놓은 광경을 보고 정말 크게 감탄했죠. 더현대는 저 말고도 진짜 일본 관광객들이 많더라고요. 저보다 더 어린 사람들도 있었고 비슷한 또래도 있었어요. 카페에 앉아서 있는데 바로 옆 사람들도 일본 사람들로 모여서 대화를 나누게 됐는데 일본 도시나 번화가에 사는 일본 젊은 층들한테는 한국은 꼭 와보고 싶은 워너비 도시로 꼽힌다고 하더라고요. 일본에서는 황금방패 프로젝트라고 해서 유튜브를 사용이 사실상 금지되어 있어요. 자국 내에서 많은 콘텐츠와 시스템을 통제하고 있기 때문에 제대로 된 정보를 보기가 어려운데요. 일본 정부에서 한국 콘텐츠에 대한 위협을 느낀 이후 한한령을 선포하면서 유독 한국 콘텐츠 제한에 대해 강화되었어요. 그쯤부터 일본 언론들은 한국은 가난한 국가고 한국 국민들은 뒤통수를 잘 친다며 한국 비난에 대한 기사를 앞다투어 보도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거의 일본의 적국처럼 표현하곤 하거든요. 저와 대화를 나눴던 젊은 일본인 여행객들은 일본에서도 우회해서 유튜브나 다른 콘텐츠들을 쭉 봐왔다고. 그래서 일본에서 말한 모습이 아니라 한국이 진짜 어떤 곳인지 진작에 알고 있었다며 일본에서 하는 말 그거 전혀 믿으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도 우리는 다른 일본 사람들이 혹시나 들을까봐 눈치를 봐야 했죠. 일본 사람들에게는 자국에 대해 비판하는 게 정말 큰일 날 정도로 금기시되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는 정말 친한 사람들에게만 하거나 조심해야 돼요. 그냥 이런 건 우리 일본인들에게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사실이 슬프네요. 저는 부모님의 안부가 걱정되면서도 일본으로 점점 더 돌아가고 싶지 않아졌어요. 하지만 언니네 계속 머무를 순 없는 노릇이라 걱정하고 있었죠. 제가 가진 비자로는 최대 90일까지만 머물 수 있었거든요. 시간은 가는데 비자로 지낼 수 있는 날은 한정적이라는 게 슬프기만 했습니다. 그리고 또 언니와 떨어져 지내는 것도 무엇보다 싫었어요. 제가 너무 아쉬워하니까 형부는 일주일간 휴가를 낼 수 있으니 언니와 그럼 프랑스로 둘이 여행을 갔다가 언니는 한국으로 저는 일본으로 돌아가는 게 어떤지 의견을 내더라고요. 프랑스 대사관에 가서 신청을 통해 프랑스에 가는 추가 비자를 발급하는 게 가능하다면서요. 형부는 이건 언니의 큰 소원이어도 어서 꼭 이뤄주고 싶었다고 그랬어요. 모든 비용을 형부가 다 내줄 거고 조카도 형부가 보면 되니까. 단둘이서 좋은 추억을 만들라는 말을 해줬어요. 형부가 언니에게 하는 걸 보니 언니가 왜 한국으로 가는 선택을 했는지 알 것 같았어요. 정말 대단히 사랑받는 모습이었으니까요. 저는 이 말에 진심으로 깊게 감동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프랑스 여행은 언니와 제가 아주 어릴 때 미드나잇 인팔이라는 영화를 보면서 꼭 둘이 여행을 가기로 약속을 했었거든요. 이건 우리 둘에겐 아주 소중한 약속이었죠. 저는 이에 대해 언니가 까맣게 잊은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전혀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었다는 게 큰 감동으로 다가왔어요. 저는 이 여행은 꼭 가야겠다 싶었어요. 프랑스 대사관에 가서 비자를 신청했고 일본 사람들의 비자 조건이 되는 게 가장 큰 게 경제력인데 다행히 저는 그 부분이 충족되었기에 어렵지 않게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언니와 프랑스로 떠나는 날 저는 사실 살짝 기대하는 부분이 다른 게 있었어요. 그건 제가 비록 한국에서는 일본보다 다르고 좋은 점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지만 더 넓은 선진국으로 나가면 일본의 위상은 한국보다 높을 테니 언니에게 그 모습을 왠지 보여주고 싶다는 생각이 자리했습니다. 제가 알던 것들이 모두 다 진실이 아니었다는 걸 한국에서 보고 겪었지만 외국에서만큼은 다를 거라 믿었죠. 저는 언니에게 그래도 뭐 하나만은 한국과 일본과의 격차를 보여줄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요. 그렇게 저는 알 수 없는 기대감을 품고 프랑스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아마 제가 저렇게 생각했던 건 일본 국적을 포기하고 한국 국적으로 미련도 없이 살아가는 언니에게 알게 모르게 섭섭한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언니에게 뭐 하나라도 우리가 살았던 우리의 뿌리인 일본이 뭐 하나라도 한국보다 나은 점들이 있다는 걸 증명해내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다는 걸 프랑스 공항에서부터 겪게 되었습니다. 한국 여권을 가진 언니는 곧바로 입국 심사대를 통과할 수 있었지만 입국 심사관이 일본 여권을 가진 저는 딱 잡고 인상부터 찌푸리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저에게 따라오라는 손짓을 하더라고요. 갑자기 벌어진 상황에 긴장할 수밖에 없었어요. 알고 보니 제 여권이 약간 뜯어져 있었는데 훼손된 문제로 제가 다른 일본인들처럼 위조를 하거나 신분을 세탁해 프랑스로 입국하려고 한 게 아닌지 한 번 더 확인해야겠다고 했죠. 저에 반해 언니는 한국 국적이라 생긴 조약이 되어 있어서 관광 목적으로 단기간 방문할 때 별도 비자가 필요하질 않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다시 돌아가 엄청난 줄을 기다리고 다시 또 확인해야 하는 몇 가지의 절차를 보내야 했어요. 여행을 와서 첫 시간을 저 때문에 계속 허비해야 해서 언니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프랑스 내에서 일본인 불법 체류자들이 너무 늘어난 문제 때문에 일본 사람들은 입국할 때 더 까다롭게 체크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속상했어요. 언니는 진작에 나가 기다리는데 언니와 제가 이젠 다른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돈이 없는 것도 아닌데 국적 때문에 일본인과 한국인이 다르다는 이유 하나로 언니와 이렇게 차별 대우를 받다니 화가 났어요. 아니 솔직히 부러웠어요. 언니에게 결국 일본이 더 나은 걸 보여주지 못했다는 생각에 좀 창피하기도 했거든요. 일본이 전 세계의 신뢰를 받는 나라일 거라 생각했는데 여태껏 제가 후진국이라 생각하던 한국의 여권은 세계 최고의 여권 파워를 가져서 비자 없이 갈 수 있는 나라가 프랑스처럼 아주 많았고 일본 여권인 저는 입국 하나 하는데도 이렇게 어렵다는 모습이 기를 죽여버리더라고요. 진짜 일본인인 게 창피했던 건 언니까지. 저와 일행이라는 이유로
한국 여권을 어떻게 발급받았냐는 무례한 질문까지 들어야 했기 때문이었어요. 한국 여권 파워가 높다 보니 위조하는 사례가 많다면서요. 언니는 차근차근 사정을 설명하며 저를 도와줬고 그 덕에 저는 안전하게 프랑스 입국을 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인이 된 언니를 보고 있으니 제가 알고 있던 것과는 다른 일본과 한국 사람을 대하는 모습이 왠지 해외 사람들이 일본을 그다지 좋게 생각하는 것 같다는 예감이 들기 시작했어요. 제 예감은 하루도 안과 사실이 되고 말았습니다. 형부는 우리가 프랑스어도 잘 못하고 어딜 가야 할지 일일이 챙기는 게 어렵기 때문에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패키지 여행으로 보내줬는데요. 솔직히 저는 무슨 다른 사람들과 이용을 하라고 하는지 진짜 짜증나긴 했어요. 여태껏 돈을 더 내고 옆자리까지 돈을 지불하고 비행기를 이용할 정도로 모르는 사람과 어울리는 걸 정말 꺼려하거든요. 그런데 다른 사람과 가야 한다니 짜증나는 마음이 많았지만 언니와의 첫 여행이고 형부가 선물로 해준 여행인데 어떻다는 토를 달긴 그렇잖아요. 그래서 내키지 않았지만 여행사의 리드를 따르게 됐습니다. 도착하니 우리를 안내하러 나온 프랑스 현지인인 여행사 직원과 저와 언니 그러고 한국인 커플과 중년 부부 그러고 여성 셋이 함께 온 일행까지 우린 총 10명이었습니다. 한국인들이 유럽 여행을 올 정도면 어느 정도 이상으로 잘 사는 경제 수준을 가졌을 거라 생각했는데 언니에게 들으니 한국은 누구든 이렇게 여행을 온다며 한국 사람들에게 여행은 대수롭지 않은 일이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제가 알고 있던 점과 정말 하나 둘이 다른 게 아니었어요. 처음 경험해보는 패키지 여행은 생각했던 것보단 대규모 인원도 아니고 통역을 해주면서 따라만 가면 되니까 솔직히 편하긴 하더라고요. 가이드는 가방을 정말 잘 챙기라는 소리를 하며 프랑스가 소매치기가 너무 심하다는 경고를 해줬어요. 한국에 있는 동안 이런 걱정 없이 지내다가 갑자기 경계를 하라고 하니까 긴장이 팍 되더라고요. 정말 바짝 긴장한 채로 대관했다는 버스를 타러 갔습니다. 버스를 타고 첫 관광지를 향해 가면서 한국어로 가이드가 설명을 해주면 언니가 저에게 일본어로 설명을 해주었죠. 그렇게 한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옆에 있는 여자 셋이 온 한국인들이 능숙한 일본어로 일본 사람인지 묻더라고요. 그녀는 일본어를 조금 할 줄 안다고 하는데 제가 듣기엔 발음도 완벽하고 조금 하는 정도는 아니었어요. 분명 일본어 관련해 무슨 일을 하는 듯 싶었어요. 아예 모르는 낯선 사람과 낯선 여행지에서 이야기를 나누는 느낌은 꽤 나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여성들은 저에게 영어나 한국어를 할 줄 아냐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영어를 할 줄 안다고 했죠. 그러니까 그럼 영어를 쓰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소리를 하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기분이 확 나빠졌어요. 일본이 얼마나 위대한 나라인데 우리나라의 말을 쓰지 못하게 하지 이건 침해 아닌가라는 기분이 들었어요. 그동안 일본에 세뇌를 당한 사상 때문에 지우고 숨기려 해도 자꾸만 이런 마음이 나오더라고요. 저는 바로 표정이 싹 굳어지며 내가 알아서 하겠다고 했어요. 그녀들도 제 대답에 민망했는지 알겠다고 하더라고요. 내려야 할 곳에 도착했고 가이드의 안내를 따라 내리게 되었습니다. 전 세계에서 한국 이 영향력이 커진다는 건 인정하겠어요. 그래도 사람들이 저를 대할 때 당연히 미국 다음 선진국이라 할 수 있는 일본인이기 때문에 그만한 대우를 받을 거라 분명히 확신했거든요. 그리고 우리나라에 있을 때 외국 사람들이 일본인들을 얼마나 좋아하고 우호적인지에 대해 미디어로 늘 봐왔기 때문에 당연히 그럴 거라 생각했죠. 그게 진실이 아닐 거라곤 누가 상상이나 했겠어요. 우리는 관광지를 몇 개 돌았고 역시나 생각했던 것만큼이나 아름다운 곳이었어요. 그러고 간단히 기념품을 살 수 있는 가게에 들어갔는데요. 아까부터 이상하게 느꼈던 건 언니가 일본어로 단 한마디도 하지 않는 거였습니다. 저는 언니에게 일본어로 언니 왜 그러냐며 왜 일본어를 안 하냐고 좀 큰 소리로 외치게 되었어요. 그러자 갑자기 사람들이 뒤돌아 저를 보는 시선이 집중되면서 인상을 쓰는 표정을 봤습니다. 분위기가 이상하게 돌아가고 있었어요. 언니는 한국어랑 영어를 섞으며 저에게 얼른 나가자고 하는 겁니다. 진짜 짜증이 났지만 일단 고른 건 계산을 해야 하니 계산대로 향했죠. 분명히 방금 언니와 다른 한국인들을 웃는 얼굴로 계산해줬던 그 서양인 직원은 제 물건을 계산하기 귀찮다는 듯 인상을 쓰며 계산을 해줬고 제 카드와 손도 닿기 싫은 것처럼 굴었어요. 상당히 기분이 안 좋더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 코스로 이동했을 때 완전히 건장한 서양 남자들이 저를 보며 인상을 쓰고 일부러 팍 치는 겁니다. 저는 진짜 날아가는 줄 알았어요. 저는 다른 사람들에겐 안 그러고 저에겐 도대체 왜 그러는지 화가 났어요. 그래서 저를 팍 치고 간 그 외국인을 향해 일본어로 험한 말을 쏟아냈죠. 어차피 알아듣지도 못할 거. 시원하게 하고 싶은 말들을 다 쏟아냈습니다. 그러자 그 남성이 점점 저에게 다가오는 겁니다. 딱 봐도 저랑 배 이상 차이 나는 남성이 그런 표정으로 다가오니 너무 무섭더라고요. 겁도 없이 제가 왜 그랬는지 후회하긴 늦었다 싶었는데 언니와 아까 그 한국인 일행들이 제 어깨 동무를 해주며 한국말로 뭐라고 하는 겁니다. 그 남자들은 한국말을 하는 걸 듣더니 영어로 한국인이었냐고 묻더라고요. 다른 일행들은 한국인이고 오늘 처음 여행 왔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가만히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어야 했어요. 가만히 그들의 대화 내용을 들었더니 정말 충격적인 내용이 오가고 있었죠. 그 사람들은 제가 일본인인 줄 알았다면서 미안하다고 방금까지 죽일 듯이 째려보고 다가왔던 사람은 어딜 가고 친절하고 젠틀한 모습으로 바뀌어 있었죠. 그리고 곧 그들은 일본인들은 여기에 절대 오면 안 된다며 양심 있으면 일본 사람은 해외 나오면 안 되는 거 아니냐는 소리를 했죠. 저는 속이 뒤틀렸지만 조용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랬다가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르니까요. 진짜 생명의 위협을 느낀다는 게 뭔지 프랑스에 와서 알게 되었거든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에 대해 들어보니 일본이 세계적인 입지가 탄탄한 게 아니라 오히려 세계 적대국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더라고요. 일본인은 앞에서 하는 행동과 뒤에서 하는 말이 다르고 도쿄에서 매독을 전 세계적으로 퍼뜨리고 있다는 소문이 퍼져 있다고 했죠. 저는 그 대화들을 듣고 나서 풀이 죽은 채 일본어를 한마디도 하지 않고 영어로만 대화하며 언니와 한국인 일행들 옆에 딱 붙어 따라다니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언니에게 저는 일본 정부가 숨기는 진실이 무엇들이 있는지 어느 정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건 저에겐 정말 큰 충격이었어요. 그동안 일본에 통제된 정보 때문에 우리는 다른 나라, 사람들이 우리에 대해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지 정말 전혀 인지하고 있지 못했어요. 대신 일본이 최고라는 내용에 대해서만 주구장창 들어왔죠. 그런데 알게 된 진실 앞에 있으니 정말 서러워서 눈물이 고이더라고요. 저는 정말 이런 사실에 대해 모르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런 대우와 취급을 받는다는 게 정말 억울하고 슬펐죠. 그런 저를 보더니 언니가 달래주며 이제 언니의 마음을 이해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을 하더라고요. 저는 그제야 사실 언니의 선택이 옳았을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언니는 언니 아이까지 낳아서 살 텐데 그 아이가 해외에 갔을 때 저 같은 경험을 한다면 정말 끔찍한 일이잖아요. 저는 언니의 조언대로 한국인들 사이에서 영어를 쓰고 일본어를 쓰지 않으니 사람들은 저도 함께 한국인이라고 생각했나 봐요. 충격적일 정도로 프랑스 내 외국인들이 저를 대하던 날카롭던 태도가 다정하고 따스하게 바뀌었는데요. 일본인이다 싶을 때는 그렇게 째려보고 몸이 닿는 것도 하기 싫어하더니 한국인 같으니까 함께 사진을 찍자고 다가오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한국어로 인사를 건네는 사람들도 많았는데 저는 한국어를 하나도 못하니 그냥 미소 짓는 게 최선이었죠. 그제야 왜 한국인인 척하는 일본인들이 많은지 알 것 같았습니다. 국적 하나만 달라졌을 뿐인데 사람들이 저에게 대해주는 게 완벽히 달라졌거든요. 저는 언니 말대로 한 덕에 프랑스 여행을 아주 순조롭고 기분 좋게 마칠 수 있었습니다. 여러모로 잊지 못할 경험이었죠. 저는 이제 한국에 대한 적대감이 완벽히 사라졌어요. 이제 믿어야 하는 건 우리나라에서 매일 나오는 뉴스가 아니라 더 넓은 세상에서 말하는 진실이라는 걸 이제라도 알게 되어서 정말 다행이에요. 새롭게 알게 된 게 많은 만큼 다시 삶을 사는 기분이 들어요. 변화의 기회는 정말 아주 우연한 기회로 시작되는 것 같아요. 그 덕에 저는 이전과 다른 괜찮은 새로운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어요. 얼마 전부터 한국어 공부를 시작했어요. 진짜 열심히 해서 나중에는 조카와도 형부와도 한국어로 대화를 하는 날이 오면 좋겠네요.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응원과 격려의 한마디씩을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사연자분들에게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실제 사연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채택되신 분께는 작은 선물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의 사연이 여러분의 하루에 작은 힘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동적인 사연을 주변 분들과 이야기 나눠보세요. 더욱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